이건 벌써 50년 가까이 지난 옛날 일이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가면 라이더 카드라는 걸 알아? 과자에 딸려오는 덤 같은 거였는데 그 시절 남자아이들은 누구나 경쟁하듯이 모았던 그런 카드지. 카드 한 장 한 장마다 번호가 붙어 있어서 새로운 걸 가진 친구는 대단한 취급을 받았는데 용돈을 죄다 쏟아붓는 놈도 있었고 멀리 떨어진 마을로 원정을 가서 사오는 녀석도 있었지. 과자 자체가 워낙 맛이 없었던지라 카드만 챙기고 봉지째로 버리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교사와 학부모들이 이걸 문제 삼으면서 일종의 사회현상이 되기까지 했어. 과자가 발매된 건 가면 라이더가 처음 방영된 1971년이었는데 이제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로부터 약 1년 전의 일이야. 이제 이야기하려는 이 일은 가면 라이더 카드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나는 카드가 한창 유행일 때 그걸 모으지 않았어. 그래서 그것에 열광해 있는 아이들 틈에 끼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기분이 나빠서 수집할 마음이 들지 않았거든. 사실 나는 카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게 왜 생기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해.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는 가와사키 쪽에 살았는데 요즘은 무척 깔끔해졌지만 옛날에는 그곳이 공업지대의 한가운데였어. 동네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잔뜩 들어서 있었고 바다도 이게 바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색이 탁하고 악취가 풍겨왔지. 우리 가족은 동네 상점과 거리에 살았고 아버지는 공장이 아닌 우체국에서 일하셨어.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놀거리나 게임 같은 게 없어서 아이들 모두 밖에 나와 놀곤 했는데 공원에서 공을 차며 웃고 떠들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지. 동네 곳곳에는 5엔이나 10엔짜리 맛과자를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과자에 붙어있는 뽑기에 당첨되면 한 개를 더 먹을 수 있는 게 많았지. 나는 학교 근처에 있는 맛과자집은 전부 빠삭하게 알고 있었는데 하루는 항상 같이 놀던 키다라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나 새로운 맛과자집을 발견했어. 에? 그런 게 어딨어? 있다니까. 지금 가보자. 그렇게 학교를 마친 나는 가방을 둘러맨 채 키다를 따라 나섰어. 통학로에서 떨어진 운하의 다리를 건너자 아주 번잡하고 시끄러운 공장 단지가 나왔고 그 모습을 본 나는 투덜거리며 말했어. 야, 이런데 맛과자집이 있을 리가 없잖아. 애들이 이런 데를 왜 오냐? 하지만 키다는 앞에서 묵묵히 계속 걸어갔고 난 하는 수 없이 녀석을 따라 금속과 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길로 들어섰어. 아마 용접이나 도금 같은 걸 하는 곳이었을 거야. 그리고 저기야. 키다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엔 땡땡 발동기라고 써진 간판이 걸려 있었어. 생긴 게 꼭 군대 막사 같았는데 그 무렵에는 그런 집들이 많았거든. 그곳은 유리문 4장 정도 크기의 건물로 아래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는데 가게는 3분의 2가 온갖 부품과 공구들이 있었고 자동차 절반 정도 크기의 기계도 있었어. 안을 둘러보니 오른편에 있는 벽에 확실히 맛과자가 쌓여 있었는데 볶기와 절인 오징어, 길쭉한 과자가 꽤 있었어. 그건 어느 가게에나 있을 법한 것으로 그냥 구색만 갖춘 정도였지. 그걸 보고 김이 샌 나는 어차피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고 30분이나 걸려서 걸어온 보람이 없구나 싶었지. 내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자 키다는 여기에 아주 대단한 과자가 있다며 기계 옆에 웅크리고 있는 어른에게 말을 걸었어. 저 또 왔어요. 문초코 주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 우리를 쳐다봤는데 세상에 그가 금속으로 된 가면 같은 걸 쓰고 있는 거야. 그때는 어려서 몰랐는데 용접할 때 불똥이 눈에 튀는 걸 막는 그 마스크였어.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고 보니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보다 키가 살짝 더 컸는데 그는 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선반에 있는 깡통을 열었어. 그래. 문초코 2개. 자, 여기 있다. 키다는 그에게 40엔을 내밀었고 그는 은박지에 쌓인 10cm 정도 되는 과자 2개를 건넸어. 이거 엄청 맛있다니까. 너도 사. 밖에 나와서 보니 포장에 파란 글씨로 문초코라고 써 있을 뿐 제조사 명이나 성분 같은 건 아예 없었지. 키다는 급히 은박지를 뜯어냈고 맛동산처럼 생긴 초콜릿을 반으로 쪼개어 나에게 주었어. 자, 먹어봐. 그래, 고마워. 반신반의하며 입에 넣었는데 말이지. 이게 진짜 엄청 맛있는 거야. 날이면 날마다 맛과자집을 드나들었지만 그렇게 맛있는 건 그때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못 먹어봤다고. 초콜릿 안에는 녹진하게 녹은 액체가 들어있었는데 마치 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 뭐야? 이거 엄청 맛있는데? 난 키다를 따라서 문초코 2개를 샀고 그 자리에서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어. 이거 봐. 그때 키다가 다 먹고 남은 포장지를 펼치더니 손바닥 위에 푸른빛이 도는 우표 같은 걸 2장 올리고서 한 장씩 햇빛에 비춰 보였어. 뭐야 그건? 뽑기 카드야. 이렇게 해서 달나라 풍경이 보이면 당첨이래. 그쵸, 아저씨? 철가면을 쓴 아저씨는 우릴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 그래. 당첨되면 달나라로 초대한단다. 나도 내가 산 것에 들어있는 걸 비춰봤는데 그냥 파란 셀로판지였어. 그때 갑자기 아저씨가 만지고 있던 기계에 관심이 갔지. 아저씨, 그건 뭐예요? 이건 우주선이야. 거의 다 완성됐는데 심장이 아직 없어. 그러면서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기계 중앙 부분을 가리켰는데 그 부분만이 금속 재질이 아니었어. 그곳엔 농구공보다 살짝 더 큰 어슴푸레하고 둥그런 유리공이 붙어 있었지. 이게 심장이에요? 그래. 하지만 난 그게 우주선이라는 아저씨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했어. 기계는 당시 출시된 자동차의 절반 크기였고 그래서 당연히 사람이 탈 만한 공간도 없었거든. 문초코 맛있지? 외국에서 들여온 거야. 너희 학교 친구들한테도 알려주렴.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키다에게 말했어. 문초코라는 거 엄청 맛있다. 진짜 외국에서 온 걸까? 우리 내일부터 매일 가자. 그리고 애들도 같이 가자. 다음 날 나는 키다와 다른 친구 2을 더 데리고 가게로 갔고 다들 문초코를 3개씩 사서 먹어보고는 감격의 도가니가 되었지. 용돈을 다 쓸 때까지 매일 사러 오겠다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렇게 아이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고 이윽고 20명 가까이 되는 무리가 매일 그 맛과자집을 찾게 되었어. 이러다가 문초코가 다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저씨는 가게 안쪽에서 끊임없이 깡통을 들고 나왔어. 그 사이에 아저씨가 만들던 우주선이라는 기계도 매끄럽게 모양이 잡혀가는 게 점점 완성이 되는 것 같았지.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그날도 나까지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 가게에 있었는데 후지시마라는 친구가 큰 소리를 치며 말했어. 우와, 달나라 풍경이다. 후지시마는 눈을 반짝이며 덤으로 붙어있는 카드를 들여다봤고 바로 옆에 있던 나는 그걸 빼앗듯이 낚아챘어. 하지만 그건 역시나 그냥 파란색 셀로판지였고 난 녀석이 거짓말쟁이라며 투덜거렸지. 그때 아저씨가 후지시마에게 다가왔어.
너 달나라 풍경은 어떻게 보였니? 미국 깃발이 세워져 있었어요. 아폴로가 꽂은 그거요. 오, 당첨이구나. 그러면서 아저씨는 후지시마의 이름과 주소를 종이에 적었는데 나중에 집으로 경품이 보내진다고 한 것 같았어. 다음 날 아침, 동이 채 뜨지 않은 새벽 5시 무렵에 후지시마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어. 대형 트럭이 치였는지 몸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목격자가 없었던 거야. 소식을 들은 우리 아버지는 그 길을 지나다니는 대형 트럭은 얼마 없으니까 범인은 금방 잡힐 거라며 안타까워했지. 담임 선생님에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지만 난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그 막과자 집으로 향했어. 문초코에 중독이라도 되었던 걸까? 하지만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유리창에는 이런 글이 적힌 검은 종이가 붙어 있었어. 폐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곳에 있던 아이들 모두 후지시마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 후지시마의 장례는 곧바로 치러지지 않았는데 시신 중에 머리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소문이 있었어. 그렇게 사고 이후 5일 정도 지난 후에 장례가 치러졌고 같은 반인데다가 녀석과 사이가 좋았던 나 역시 참석을 했지. 그런데 말이야, 그 후로도 문초코의 맛이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매일 그 막과자 집을 찾았지만 문은 계속 닫혀 있었어. 그렇게 한 열흘 정도가 지났을까. 오늘도 닫혀 있으면 이제 그만 오자 마음을 먹고 혼자 그곳에 갔는데 가게 안이 어쩐지 빛나고 있는 것 같았어. 유리창에 붙은 폐점을 알리는 검은 종이가 불규칙적으로 하얗게 빛이 났고 나는 납작 엎드려서 종이 아래 작은 틈으로 안쪽을 들여다봤어. 아저씨가 말했던 그 우주선이라는 기계가 번쩍번쩍 빛을 내고 있었는데 기계의 한가운데 있던 유리공 안에 뭐가 있었는 줄 알아? 후지시마. 충격적이게도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었고 후지시마의 얼굴이라 생각한 순간 얼굴이 갑자기 눈을 깜빡였어. 난 그 길로 뒤도 보지 않고 도망쳤어. 나는 좁은 틈으로 잠깐 보였을 뿐이니 분명히 잘못 본 거라 생각했어.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난 후 고민 끝에 그곳에 다시 가봤는데 가게 건물 자체가 사라지고 그곳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공터가 돼 있었어. 후지시마를 치고 달아난 트럭은 끝내 찾지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50년이 넘었으니 시효도 끝나버렸지. 이건 이야기랑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 무렵에 항구 근처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 밤인데도 나처럼 밝게 보일 만큼 큰 폭발이 있었지만 사상자는 없었다고 하더라. 나는 후지시마가 죽은 게 녀석이 달나라 풍경에 당첨됐기 때문이라 생각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달리 떠오르는 게 없었거든. 그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나는 가면 라이더 카드를 차마 사지 못했던 거야. (1월의) 막바지. 산림경비원 하루씨는 산을 한 바퀴 둘러본 뒤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다. 왼편 계곡에서 강렬한 북풍에 실려 춤을 추듯 날아오른 가로눈이 불어닥쳤다. 그것은 작은 눈보라 같은 이른바 광설이었다. 그런데 저 멀리 흩날리는 눈 너머로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길가에 있는 원목을 쌓아두는 곳에 멈춰서서 계곡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으르렁거리는 바람소리 안에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그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상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는 하루 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미나모토 씨였다. 이봐, 여기서 뭐하고 있어? 하루가 말을 걸자 미나모토가 천천히 그쪽을 돌아봤다. 늘 울퉁불퉁 엄한 얼굴만 하고 있던 그가 그때만큼은 억지로 굳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뭐야, 하루씨였어? 뭐야라니? 내가 할 말이거든. 근데 자네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아, 쇼타랑 대화했지. 뭐? 미나모토의 말에 하루는 한동안 멍해졌다. 쇼타는 미나모토의 외동아들인데 작년 봄에 7살도 채 되지 않는 어린 나이에 소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쇼타가 죽은 뒤에도 미나모토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았다. 원래 입을 꾹 다물고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모임 자리에서도 왠지 침울하게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비탄에 잠긴 모습을 끝내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쇼타의 장례식 때도 그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오열하는 자신의 아내를 곁눈으로 힐끗 보고는 쭉 늘어선 문상객들을 마치 원수처럼 노려볼 뿐이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슬픔을 억지로 억누르고 있는 거겠지. 하루는 그런 미나모토의 모습을 보며 그가 내심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라 생각했다. 그 후로 9개월이 다 지나도록 미나모토는 고집을 부려온 것이다. 걷고 있자니 원목 쌓아두는 곳 부근이더군. 누군가가 부르는 것 같아서 보니까 저편에 쇼타가 서 있지 뭐야. 하루는 아무 말 없이 미나모토의 독백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새 바람이 잦아들며 주변의 산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막에 잠겨 있었다. 쇼타 녀석, 어머니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더라. 나도 쇼타 때문에 아내에게 꽤나 화를 냈었으니까. 녀석이 또 뭘 했는지 알아?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냐고. 울고만 있는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 이야기는 하루의 아내가 하루에게도 해줬던 말이었다. 시골에 있는 우물가에 사는 단 하나의 비밀도 없는 법이다.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그렇게 해서 겨우 기력을 끌어내고 있었으니까. 아니, 도망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깨달으니까 대화가 끊겨버렸어. 미나모토는 허공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는데 그것은 평소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다. 그 녀석은 그게 참 걱정이 되었나 봐. 이거 참, 오랜만에 만난 자식한테 설교나 듣고 진짜 화가 나고 한심한데, 근데 말이야, 뭐랄까. 잠시 말을 더듬던 미나모토는 그대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멈춰섰다. 그치만 말이야, 하루씨, 어째선지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다. 미나모토는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고 참고 참아오던 고집이 무너진 뒤에 그의 통곡은 쉬이 그치지 않아 쏟아지는 굵은 눈물방울이 서론에 하나둘 구멍을 남겼다. 저 너머를 바라보니 막 새로운 눈이 덮인 서론 위에 작은 아이의 발자국 한 쌍이 남아있었다. 이윽고 다시 기세를 더한 바람이 맹렬하게 불어왔고 눈이 흩날리자 그 옅은 발자국은 순식간에 쓸려서 날아가 버렸다. 하지만
미나모토의 마음속에 그 발자국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찍혀 있겠지. 산을 내려온 미나모토의 얼굴은 근래에 보지 못한 아주 밝게 개인 표정이었다. 광설이 아주 잠깐 시간을 되돌려 준 것일지도 모르겠다. 몇 년 전에 나는 산속에 있는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날 포함하여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목격한 아주 기묘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시설은 외딴 산속에 있었는데 인근 마을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곳은 집이나 가게는 물론이고 가로등조차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곳이었는데, 다만 시설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딱 한 채의 집이 있었다. 그곳에는 80대의 할머니 한 분이 홀로 살고 계셨는데, 시설에 가려면 그 집 앞을 반드시 지나야 했기에 시설 근무자들은 모두 한 번쯤은 할머니를 본 적이 있었다. 할머니 집 앞 건너편에는 도로를 낀 밭이 있었고, 그래서 나도 가끔 밭으로 향하는 할머니를 보곤 했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걸음이 느려서 도로를 건널 때도 천천히 다니셨는데, 집과 밭을 자주 오가곤 하셨기에 시설에서도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특히 운전을 조심하라는 지침이 따로 있었다. 사실 할머니를 자주 목격했던 시설 사람들은 너무 위험해 보인다며 걱정 어린 말을 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두 할머니가 길을 오가는 모습은 봤지만 밭에서 일하는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였다. 그 중에는 할머니를 본 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람도 꽤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고 길을 건너는 할머니의 모습은 여전히 자주 목격되곤 했다. 밭이 도로를 끼고 있었던 탓에 그곳을 건너 다닐 수밖에 없었으니 아무도 뭐라고 할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또다시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출근길에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는데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와 있어서 깜짝 놀랐다. 설마 차를 몰고 다니는 시설 사람 중에 누군가 사고라도 낸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출근을 하고 보니 시설 사람들도 많이 놀랐는지 다들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았다. 경찰에서 시설에 찾아오거나 그러지도 않았기에 어떤 일인지 모른 채 며칠이 지나갔고, 그날 이후 할머니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얼마 후에 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산기슭의 마을에 사는 아주머니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집에서 백골 상태의 할머니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시신의 상태로 보아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적어도 2달이 흘렀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날 포함한 시설 사람들이 목격했던 길을 건너는 할머니는 대체 누구였단 말인가? 망자가 무언가 전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산 사람들 앞에 종종 나타난단 말이 있다. 나는 귀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지만 내가 분명히 목격했던 그 장면은 이런 내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러니 오싹할 수밖에. 할머니는 무엇을 전하기 위해 나타났던 것일까? 어쩌면 자신을 발견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는 아니었을지. 대학에 들어가서 막 자취를 시작했을 무렵의 일이다. 하루는 밤에 집에서 혼자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래층에 손님이 많이 왔나 보다 했는데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사람 몇 명 수준의 소리가 아닌 듯 했다. 그건 마치
혼잡한 지하철역에서 나는 그런 소리 같았는데 그때는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은 거라 그리 생각하며 넘겼다. 하지만 소리는 내내 사라지지 않았고 새벽 3시가 다 되도록 이어졌다. 그게 신경이 쓰였던 나는 그날 잠을 설쳤고 소리는 그 후로도 한동안 빈번하게 들려왔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소리가 한 번 나기 시작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아졌다. 결국 참다 못한 나는 아래층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고 안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는 나이가 나보다 살짝 많아 보였지만 비슷한 또래의 학생 같았다. 저 윗집 사는 사람인데요. 층간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그런데 그가 기분이 언짢은 듯이 말했다. 저기요. 그쪽이야말로 매일 한밤중에 뭘 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못 참겠다고요. 네? 여기서 아래집 사람을 가명으로 사토시라고 부르겠다. 나는 사토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고 내 사정을 처음부터 차분히 설명했다. 제가 싸우려고 온 건 아닙니다. 얼마 전부터 아래층에서 거의 매일같이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냥 몇 사람이 대화하는 수준의 소리가 아닙니다. 서로 조심하자고 하려는 건데. 아니, 소리가 위에서 들린다니깐요. 나야말로 괴로워서 부동산에 항의까지 하려 했다고요. 이유는 알 수가 없었지만 뭔가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들은 건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몇 번이고 들었으니 잘못 들었을 리도 없다. 게다가 사토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린 소리를 들었단 말은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이어진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혹시 이 집 천장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천장 밑에 한번 가볼까요? 그러더니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곧장 손전등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천장이 무너지거나 어딘가 파손이라도 생긴다면 정말로 큰일이었다. 저기 부동산에서 이 건물을 관리하니까 일단 그쪽에 연락해서 사정 설명을 해볼게요. 괜히 우리가 나섰다가 일이 커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런가요? 나는 사토시를 설득한 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고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마루 밑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부동산 쪽에서는 쥐라도 있는 거라 생각했는지 며칠 내로 업체와 함께 방문하겠다고 했다. 뭔가 거짓말을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뜨끔했지만 사토시는 어쨌든 소리가 나는 건 사실이니 잘 됐다고 그렇게 말했고 나 역시 딱히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 며칠 후 부동산에서 방문하기로 한 날이 되었고 사토시는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우리 집을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엄청 일찍 오셨네요. 아, 예.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같이 확인을 못할 것 같아서요. 부동산에서 사람이 오면 제 방에 들어가서 확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제 방 열쇠 드릴게요. 야벌로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할게요. 난 사토시에게 열쇠를 받아들며 속으로 전화로 말해도 될 것을 왜 굳이 직접 왔지? 그렇게 생각했다. 사토시가 가고 정오가 되기 전에 부동산 담당자가 업체 사람과 함께 집으로 왔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왔습니다. 이쪽은 업체분이시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마루에서 소리가 난다고요? 근데 사토씨는 연락이 안 되던데 혹시 무슨 말 안 하던가요? 안 그래도 오전에 잠깐 왔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저보고 대신 방을 봐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요?
뭐 일단 다 같이 아랫집으로 가보죠. 층 사이를 살펴보려면 사토시네 집에 욕실 천장을 통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열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토시의 집으로 가보니 여벌 열쇠를 사용하라던 그의 말과 다르게 문이 열려 있었다. 역시 내 맘대로 들어가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부동산 아저씨에게 맡긴 뒤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괜찮아요? 집안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렸고 놀라서 현관문을 열어보니 부동산 아저씨와 업자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욕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저 우선 경찰에 신고를...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토시는 욕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오면서 아수라장이 됐고 나는 경찰서로 가서 사장 청취를 해야만 했다. 오전에 사토시를 만났을 때 수상한 낌새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했고 웅성거리는 소리에 대해서도 모두 말했다. 경찰은 뭔가를 알고 있는 눈치였는데 그것이 무엇인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웅성거리는 의문의 소리도 사토시의 이상한 죽음도 나에게는 모두 알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되었다. 그날 밤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일을 겪은 나는 지친 상태로 빨리 잠을 자려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또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건 평소와는 달랐다.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확실히 내가 들었던 소리와는 뭔가 다른 위화감이 느껴졌던 것이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난 그 위화감의 정체를 알아챘다. 지금까지 아래쪽에서 들려오던 목소리가 옆에서 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바닥을 통해 들려왔던 탓에 소리가 뭔가 입안에서 웅얼거리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마치 같은 방에서 나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그걸 깨닫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솔직히 너무 무서웠지만 소리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했고 난 용기를 내서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눈앞에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장면이 보였다. 웬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던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서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마치 수면 위로 상반신만 내민 것처럼 바닥에서 상체만 위로 솟아난 상태였다. 그것만으로도 괴기스러운데 남자는 눈알을 상하 좌우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다. 남자의 입은 말을 빠르게 뱉어내는 것처럼 쉴 새 없이 움직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대는 그 소리는 바로 남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그 모습에 난 멍하니 정장 차림의 남자를 응시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또 다른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사토시였다. 사토시가 바닥에서 얼굴만 내민 채 부릅뜬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걸 본 순간 난 본능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 채 지갑과 휴대폰만 챙겨서 잠옷 차림을 하고 밖으로 도망쳐버렸다. 나는 만화방에서 밤을 새운 뒤 날이 밝는 대로 부동산으로 향했다. 그런 곳에서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았기에 바로 이사 절차를 밟을 생각이었다. 부동산에 도착하자마자 담당자를 불러내서 이사 이야기를 꺼냈는데 좀 갑작스럽긴 했지만 담당자의 반응이 좀 이상했다. 왠지 내가 이사를 못 가게 하려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내가 내 맘대로 이사를 가겠다는데 왜 그러시죠? 이런 말은 나도 하기 좀 그런데 경찰 쪽에서 학생이 사토 씨의 죽음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하면 저희도 좀 곤란해서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사토시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나였고, 무엇보다 층간소음 문제라는 동기가 있었다. 아침에 만났다는 것도 나의 증언일 뿐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 내가 그를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는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내가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 경찰은 물론 부동산에서도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순 없다. 정체 모를 섬뜩한 존재가 나타나는 그런 곳에서 밤을 보내는 것만은 도저히 할 수 없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사토시의 죽음에 어떤 형태로든 분명히 연관돼 있을 것이고, 어쩌면 다음 차례는 나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다. 믿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난 전날 밤의 일을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가 내 말을 믿는지 아닌진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경찰에게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전날 경찰에게 받은 명함을 보고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경찰서로 향했다. 담당 경찰관에게 전날 밤에 겪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그는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기껏 찾아와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는 그런 태도였다. 내내 수면 부족 상태에서 전날의 그 일까지 겹치며 신경이 곤두서 있던 나는 발작하듯이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에게 집 열쇠를 던져버렸다. 아니, 그럼 당신이 거기서 하루 자보던가.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경찰에게 엉뚱한 말을 늘어놓고 갑작스레 그런 요구를 한 것은 내 잘못이었다. 상황이 그 지경이 되자 경찰관은 날 진정시켰고 3가지 조건을 달아서 내가 이사가는 걸 허가해줬다. 첫 번째, 너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가지 말 것. 두 번째, 이사가는 곳의 주소를 경찰에 알려줄 것. 세 번째, 경찰에서 전화로 확인하면 반드시 응답할 것. 그 후로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사토시의 일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처리가 되어 내가 받던 의심도 사라졌다.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고 얼마 후에 난 또다시 경찰서에 불려갔다. 사토시의 컴퓨터에서 일기 같은 것이 발견되었는데 일기에는 내가 말했던 정장 차림의 남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관에게 그날 내가 겪은 일을 다시 말했지만 정장 차림의 그 남자가 누구였는진 지금도 알 수가 없다. 다만 경찰에게서 몇 가지 듣게 된 것도 있었다. 일기 내용에 따르면 당신이 처음 사토시에게 항의하러 가기 전에 사토시는 정장 차림의 남자를 만난 걸로 보입니다. 당신이 말한 웅성대는 소리의 정체가 그 남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일기 내용을 살펴보면 사토시가 정장 차림의 남자에게 아기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런 내용들이 꽤 반복적으로 적혀 있어요. 사토시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건 확실하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어요. 그렇다면 사토시는 왜 내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을까? 어쩌면 그 천장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던 게 아닐까? 사토시는 그것이 뭔지 알면서도 어떠한 이유로 나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스포츠 소년단 야구부에서 있었던 일이야. Y형은 나보다 한 학년 위의 선배였는데 주전 일루수였어. 난 후보 일루수였기 때문에 형과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곤 했는데 그는 키가 커서 일루 수비를 참 잘했지.
그 형은 어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일 때문에 바빠서 시합 때 응원을 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 그리고 형은 등하교 당번도 빠졌었는데 집에 차가 없어서 그랬던 걸로 기억해. 형의 야구화는 졸업한 선배에게 물려받은 것이었고 일루 미트는 늘 야구부의 비품을 썼어. 미트가 너덜너덜 하다 보니 형은 그것을 항상 다루기 어려워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공을 떨어뜨리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새 미트를 들고 나타났어. 아마 어머니가 사준 것 같았는데 연습이나 시합이 끝이 나면 형은 조심스레 흙을 털어낸 뒤 크림을 발랐고 깨끗한 새 미트를 늘 소중히 다루었어. 여름의 초입에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을 무렵 연습을 마치고 가려는데 벤치 아래쪽에 미트가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Y형의 것이었는데 형은 집에 간다고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나와 가는 방향이 같았어. 나는 형의 새 미트를 들고 뛰기 시작했고 앞에 스포츠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형의 뒷모습이 보였지. 형! 어? 형, 미트 놓고 갔어. 여기. 그런데 잠시 동안 날 멍하니 바라보던 형이 이렇게 말했어. 아, 그랬나? 고마워. 근데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뭐? 형은 미트를 받아서 가방에 넣었는데 그 순간 얼굴이 완전히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 다음날 난 연습 시간에 형에게 슬쩍 다가가 말을 걸었어. 형, 어제 그거 무슨 말이야? 어? 어제라니? 아니, 형이 미트를 더 이상 안 쓰게 될 것 같다고 그랬잖아. 어?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에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형의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나도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 그냥 많이 피곤해서 그랬겠지.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간 형은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고 불과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형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리도 없고 타살이 의심되는 정황도 전혀 없었다고 해.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지만 그 후로도 가끔씩 형이 했던 그 말이 떠올라.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살아계신다면 지금쯤 90이 넘었을 나의 조부모님께 들은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어.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도호쿠 지방의 어느 시골에 산이 있었는데 그곳은 산나물만 캐러 가도 뱀이 잔뜩 있어서 주민들이 아예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고 해. 뱀이 워낙 많았던 탓에 마을 사람들은 달리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문제를 상담하러 신사를 찾아갔어. 그리고 그 후로 며칠이 지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마을에 살던 어떤 할아버지가 잠시 비가 그친 틈을 타서 산에 갔는데 폭우로 갑작스레 물이 불어났던 탓에 그만 휩쓸리고 말았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물에 떠내려가다가 떠다니는 나무 터먹을 겨우 붙잡고 바다까지 흘러 들어갔어. 그때 산에 있던 수많은 뱀들도 함께 물에 쓸려 나갔다고 하는데 물속을 자세히 보니 크고 작은 뱀들이 거친 물살에 마구 휩쓸리고 있었다고 해. 그때 할아버지 옆으로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크기의 뱀이 떠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생김새가 다른 뱀들과는 완전히 달랐어. 길이는 성인 2사람이 누워있는 걸 합친 정도였고 입가에는 수염이 있었으며 머리에는
짧은 뿔 같은 것이 돋아 있었다고 하더라. 놀랍게도 뱀의 머리 위에는 신성 같은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가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어왔어. 이 몸은 뱀의 영혼이다. 날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어째서요? 뱀은 산에서 100년, 강에서 100년을 수행하면 용이 될 수 있어. 그 사이에 인간에게 들키면 용이 될 수 없어. 그러니 날 본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만약 발설하면 널 가만두지 않겠어. 예.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천만다행으로 바다에서 구출되었는데 마을로 돌아가자마자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털어놨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할아버진 급사하고 말았어. 그때가 뱀을 본 지 49일째가 되던 날이었다 하는데 무엇이 두려웠는지 할아버진 죽기 직전까지 심하게 떨고 있었다고 해.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님이라고 하더군. 이게 진짠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정말 신기하고 기묘한 이야기야. 아는 사람이 겪었다는 신기하고 조금은 오싹한 이야기. A는 밤 시간에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었어. 주로 달리기를 했는데 항상 같은 경로로 다니곤 했지. 가는 도중에는 철도 건널목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곳은 사람이 죽었다는 둥, 심령 현상이 일어났다는 둥, 그런 떠도는 소문 같은 건 전혀 없는 보통의 건널목이었대. 낮에는 그곳을 오가는 차도 꽤 많았다고 하더군. 어느 날 밤 A는 평소대로 운동을 나와서 달리다가 그 건널목 앞에 도착했어. 그리고 막 건너가려고 할 때 하필 경보기가 울리면서 차단기가 내려오기 시작했지. 오늘따라 운이 안 좋네. 여기는 여기랑 가까워서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 잠시 동영상이라도 보면서 시간을 때울 생각이었지.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났을까? 뭐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그는 짜증과 의아함이 섞인 얼굴로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고 주변을 둘러봤어. 방금 전까지 귓가에 울리던 경보기 소리는 뚝 멈춰 있었고 차단기도 올라간 상태였지. 뭐야? 전철이 지나간 건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눈앞에서 전철이 지나갔다면 덜컹거리는 소리와 진동 때문에 분명히 알아차렸을 거야. 경보기 알림음은 환청을 들었다고 쳐도 붉은 빛을 깜빡이며 눈앞으로 내려오던 차단기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 달리 변명하거나 부정할 수도 없었지. 그때까지만 해도 A는 무서움보다는 도대체 왜? 라는 의문에 사로잡혀 난감해하고 있었어. 그러다 문득 주변에 움직이는 거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 시커먼 건널목을 바라보자 뒤통수가 싸늘해지며 묘하게 무서워졌다는 거지. A는 온 힘을 다해 달려서 그곳을 벗어났어. 그 후로도 문제의 그 건널목을 몇 번이고 지나다녔지만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건 그날 하루뿐이었다고 해. 뭔가 마무리라고 할 만한 건 없는데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 광경을 상상하면 왠지 소름 끼치지 않아? 지난주 일요일 회사 근처의 치과에 다녀왔다. 치료가 끝난 뒤 무의식적으로 사무실 쪽을 올려다보니 창너머로 사람 모습이 보였다. 너댓 명 정도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중에는 회사에서 가장 친한 동료의 모습도 보였다.
휴일 출근인가 싶었는데 문득 녀석이 일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디즈니랜드에 갈 거라고 그리 말했던 게 떠올랐다. 그 자리에서 녀석에게 전화를 걸자 바로 받았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귓가로 가져가는 동료의 모습이 분명히 보였다. 무슨 일이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냐니? 오늘 디즈니랜드 간다고 했잖아. 해저 이말리 앞에서 줄 서고 있어. 진짜 힘드네. 뭐? 너 지금 회사에 있잖아. 뭐야? 이내 녀석이 창밖을 두리번거리는 게 보였고, 그러다가 나와 잠깐 눈이 마주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 모습이 왠지 기분 나쁠 정도로 소름이 끼쳤다. 항상 싱글벙글 웃는 녀석인데 그날은 눈에 생기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무뚝뚝한 얼굴이었으니까. 그 표정만으로도 이미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그 길로 집으로 도망을 쳤는데 다음날 조금은 무서웠지만 무슨 상황인지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았기에 나는 용기를 내서 동료에게 어제 일에 대해 물었다. 너 어제 진짜 디즈니랜드에 갔었나? 왜? 갔었지. 근데 왜 궁금해? 어제도 이상한 전화나 하고. 너 좀 이상한데? 아니, 사실은 어제 네가 회사에 있는 걸 봤거든. 그 순간 회사 안의 공기가 얼어붙으면서 여기저기서 싸늘한 시선들이 마구 쏟아지는 것 같았다.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어제 하루 종일 가족들이랑 디즈니랜드에서 놀았다니까? 자, 이거 봐. 어제 찍은 사진이라고. 그러면서 녀석은 휴대폰을 내밀어 보였는데 디즈니랜드에서 찍은 듯한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활짝 웃고 있는 동료의 딸아이가 무척이나 귀여웠는데 날짜 역시 어제 찍은 것이 분명했다. 아, 그러네. 자, 선물. 크런키 초콜릿. 고마워.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그걸 먹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어쩐지 다른 동료들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나에 대한 태도가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퇴근 후에 어울려서 술을 마시러 가곤 했는데 그때 시선을 느끼고 뒤돌아보면 몇 사람이 정색을 하고 날 바라보고 있는 일이 자주 있다. 그게 너무 무섭다. 난 지금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 여기에 적어본다. 더 이상은 그 회사에 나가고 싶지가 않다. 자,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반전 버전은 아이디 RTT님의 댓글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디즈니랜드에 갔다던 그 직장 동료의 입장에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가족들과 디즈니랜드에 가기로 한 휴일 아침, 기대에 찬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을 챙기는 와이프와 함께 집을 나서려던 찰나 급한 일이 생겼으니 빨리 회사로 출근하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수많은 갈등 끝에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과 원망스러운 눈으로 째려보는 와이프를 뒤로하고 회사에 출근했다. 어지간히 급한 일이었는지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와 있었는데 동기 녀석이 보이지 않는다. 물어보니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한다. 눈치를 채고 전화기를 끈 것인가?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수습하고 있는데 동기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무슨 일이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나는 터져나오는 분통을 뒤로하고 비꼬는 투로 대답했다. 뭐하고 있냐니. 오늘 디즈니랜드 간다고 했잖아. 해저 이말리 앞에서 줄 서고 있어. 진짜 힘드네. 뭐? 너 지금 회사에 있잖아.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느낌이 들며 주위를 둘러봤다. 창밖에서 날 바라보는 동기 녀석의 모습. 남은 가족과의 시간을 뒤로하고 회사에 와 있는데 저 녀석은 전화기를 끄고 잠적했다가 회사 근처까지 와서 전화를 걸다니. 내 표정은 차갑게 식어갔다. 휴일, 긴급 업무와 가족들에게 시달린 다음 날,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출근해서 업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그 동기가 말을 걸어왔다. 너 어제 진짜 디즈니랜드에 갔었나? 천연덕스러운 말에 난 짜증나는 기분을 억누르고 말했다. 왜? 갔었지. 근데 왜 궁금해? 어제도 이상한 전화나 하고. 너 좀 이상한데? 아니, 사실은 어제 네가 회사에 있는 걸 봤거든. 순간 회사 안 공기가 얼어붙고 싸늘한 시선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마음을 굳게 먹은 나는 전연덕스럽게 작년 같은 날 디즈니랜드에서 갔던 그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을 보고 돌아서는 동기들 뒤로 무언의 시선들이 쏟아진다. 동기를 제외한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었다.